이 앞 시간에 이어서 2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초상담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앞 시간까지 실존주의 상담의 원리를 공부하셨고, 이제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인간관, 즉 어떤 철학관, 사람을 보는 관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할까요? 내담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자는 내담자,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실현할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은 그렇게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이 씨앗, 겨자씨라고 할까요? 이 씨앗 속에는 겨자나무로 성장하려는 잠재력도 있고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성도 있다. 그래서 막 성장하다가 어떤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계속 발전을 하겠죠.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성장한 사람이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렇게 성장을 하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그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 부분이 성장이 부지될 수도 있고 부적응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적응의 심각성은 모든 인간은 자아와 경험에 불일치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아는 뭐냐? 이제 자아는 스스로 자아는 자기하고 같은 말이죠. 모음기자 쓰는 자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자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적 자아와 타인이 본 자아가 자아고 경험은 현실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아와 경험의 불일치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자아는 이상적 자아와 타인이 본 자아 그리고 경험은 현실적 자아를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경제적으로 좀 실패를 했거나 좀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들 어떤 부적응 문제가 생길 때 보통은 있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와 타인이 나한테 기대되는 자신의 문제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자신의 문제가 서로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예컨대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럴 때 합격하는 게 이상적 자아겠죠. 그리고 주변 상태가 주변에서도 자신의 합격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러나 현실 경험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 하는 순간부터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공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부적응을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를 한 5번, 4번 정도 했는데요. 실패할 때마다 실패했음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자아 경험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죠. 내담자 중심의 성격 이론에서 자아 상태에서 이상적 자아와 타인이 본 자아와 경험을 말하는 현실적 자아,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아가 하나 있죠. 도덕적 자아가 하나쯤 있을 것 같아도 이게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식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의 태도. 자,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성장하려는 잠재력과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고 성장해 나가다가 이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문제 해결력이 스스로 있다. 그런데도 부적응성이 나타나서 성장이 잘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상담자가 이제는 필요한데요. 이때 상담자는 그런 내담자한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상담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어떤 기교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를 정서적 감정적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나 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할 때.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의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교나 방법이 좀 부족하더라도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실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담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상담의 어떤 기술자보다는 진짜로 여러분과 갈견이 있는, 깊은 갈견이 있는 사람이 상담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일치성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서 계산적인 표현, 아니면 또 틀에 박힌 듯한 표현을 하지 말고 아주 친한 사람처럼 정서와 감정을 공통화시킬 수 있는 일치되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이 앞전에 맥도날드 치킨집에 햄버거 집에 가서 맥도날드를 하나 시켰는데 너무 친절해요. 아가씨들이 어서 오십시오 손님하고.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했던 얘기를 거기다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있죠. 상담의 기술자가 상담하면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어떤 친구나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공유가 돼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표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을 상담자가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담. 자,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라는 겁니다. 내담자가 나타내는 어떤 감정이나 행동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무조건적이고 긍정적 수용 이런 말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도 반성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단 한 번도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얘들이 다 장성해서 시집장가 다 가부르고 나니까 후회가 돼요.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는 상담자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상담자는 내담자를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적인 보편적 진리관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현재 내담자가 처해 있는 위치보다 더 나은 위치로 올려주는 게 상담자가 갖춰야 될 본질적 목적이라면 무조건적이고 긍정적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를 바탕으로 힘을 내서 더 발전적인 꿈을 꿀 수 있고 자신의 정서나 감정의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적이에 상담 중에 발생하는 내담자의 경과 감정들을 자신을 지키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될 점은 공감이라는 개념하고 동감이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감이 아니라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키면서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을 꼭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부부싸움 했을 때 여러분은 친정 엄마한테 자신의 억울한 점을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면 친정엄마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키면서 정서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더 화나실까요? 그렇죠. 그럴 때 친정엄마가 느끼는 그 감정은 공감이 아니라 동감입니다. 자, 동감은 정서나 감정이 개방되는 게 아니라 더 자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이게 객관식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세 개면 필요하고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빨리 읽어보면 뭔가 실체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실체가 있죠. 일치된 감정을 보여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 수용의 태도를 보여라. 공감적으로 이해하라. 다 합치는 거죠. 상담자는 내담자를 진실로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가 스스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성공한 인간이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의 특징. 스마트폰으로 따진다면 100% 다 사용하는 인간의 특징이 되겠죠. 100%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되겠죠. 이럴 때 경험, 즉 체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고 실존적 삶을 산다. 이 실존적 삶을 산다면 이 앞 시간에 제가 실존주의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않고 미래에 얽매이지도 않고 희열했나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존적 삶입니다. 실존적 삶을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의 가장 간단한 차이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탁자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병이 있습니다. 실존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꽃을 그대로 아름답게 느끼십니다. 근데 실존적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시험이 내일 모르는데 꼭 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 이런 식으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부정해 버립니다. 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이것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부정하고 있죠. 이런 건 실존적 삶이 아닙니다. 유기체로서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 자신을 신뢰한다는 말은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다 유기체죠. 그래서 이 유기체의 판단과 행동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차를 막 달리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싹싹 끼어듭니다. 자, 끼어들 때 유기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같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기체들은 즉 사람은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 임종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될 수도 있고 간절히 원하는 연인과 시간 약속 때문에 좀 시간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유기체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죠. 어떤 법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좀 넘어서 판단해요. 그럴 때 그걸 신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수도 있죠.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너무 빨랐다. 유기체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가서 브레이크를 앞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태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선택에 대한 자유의식,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 실존에 대해서 창조적 삶을 삽니다. 여러분처럼 뭔가 부딪히는 점이 있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공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조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죠. 지금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상담 이론을 보면 어떤 상담의 기법을 쓰든지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갖춰야 될 마음과 정신 상태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기본으로 깔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떠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상담자로서 꼭 갖춰야 될 어떤 태도나 어떤 정서나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꼭 중요한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심리학계를 크게 본다면 약 행동주의 상담 이론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정신분석학이 한 20-30% 그리고 한 10% 정도는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개념은 지금 여기에서를 중시합니다. 실존 철학을 영향을 받은 거죠.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한데 여기서 이 현재는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주의 상담에서 현재하고 조금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5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엄청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막 이 5살 먹은 딸이라고 합시다. 딸이 울었어요. 막. 그러자 아버지가 딸내미 울어서 나는 못 살겠다고 그 말을 던져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딸이 자라서 40살이나 됐습니다. 40살이 됐어요. 자, 이 5살 먹은 딸은 40살로 성장할 때까지 자기가 울어서 아버지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울어서 아버지가 나갔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성인이 된 여성. 그런데 이 관점에서 현재라는 관점에서 이 5살 먹을 때로 돌이켜 보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 딸은 울겠죠. 그런데 딸이 울어서 나갔다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아버지는 딸이 울어서 나갔을까요? 엄마하고 살기 싫어서 나갔을까요? 살기 싫어서 나갔겠죠. 지금 와서 보면 당연한 얘기가 그 관점으로 그대로 과거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은 과거를 현지화시킨다는 겁니다. 과거를 현지화시킨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문제를 현지화시키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오빠한테 어떤 상처를 받아서 어렸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것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오빠 나이가 12살이었고 자기는 8살이었어요. 근데 그 8살, 12살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살아서 한이 맺힌 겁니다. 그 오빠는 기억도 못하죠. 그것은 역시 뭐죠? 이 과거의 관점으로 그냥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그 상태를 보면 얘들의 치기 어린 장난에 불과했었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뭐 제삿날마다 싸운다든지 추석제 명절 때마다 과거의 한스러운 부분을 거론해서 대판 싸운다든지 그럴 때는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관점으로 그대로 보지 마시고 현재 프리즘으로 그때를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이 자신이 지금 키우는 자식들의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일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를 중시한다 이거죠. 그리고 게슈탈트는 인간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하여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자, 게슈탈트 형태 거의 같은 의미로 파악을 합니다. 정경과 배경까지 결합해 볼까요? 그래서 같이 설명할까요? 매 순간 자신의 중요한 게슈탈트를 분명히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정경이고 그럴 때 뒤로 물러나는 그림이 배경이죠. 이거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분리수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엄청나게 막 싸우고 있는 그 모습하고 그 형태죠. 그 조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공부하는 여러분의 모습하고 여러 조각의 모습이 결합해서 여러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으로 전경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 옆집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겠죠. 자,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쭉 사랑을 하는 모습이 이제 정경이었는데 절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뭐 죽고 싶죠. 절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절망 상태가 계속 되나요? 한 2, 3일 지나면 다시 다른 것도 관점이 있고 뒤로 물러나면서 다른 어떤 그림이 2, 3일은 너무 짧은가요? 하여튼 떠오르죠. 그런데 이 정경과 배경이 자유롭게 교체가 안 되면 스토커 같은 것으로 바뀝니다. 언제나 정경 상태만 머물러 있다면 앞그림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런 어떤 심각한 상태가 말입니다.
겁니다. 힘들겠죠. 그래서 정경과 배경이 건강한 사람은 자유롭게 교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가 이 사람 형사 고발해야지 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저절로 그 마음이 약화될 때 나는 한번 결심했는데 왜 이럴까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때의 분노가 떠오르는 그 모습이 이제는 뒤로 물러나고 다른 그림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정경과 배경이 자유롭게 잘 교체되는 것. 그 다음에 미해결을 가제하면 자 우리가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의 실제 목적은요. 미해결 가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분노, 격분, 슬픔 등 억압되어 표현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완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 봤어요. 임종을 볼 수도 있었는데 한 7번 정도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원위치 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다시 사시겠지 그러면서 못 봐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미해결 가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럴 때 이것을 완결시키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담 기법으로 필요로 합니다. 미해결 가지를 완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각인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상담 기법이 됨과 동시에 주요 개념입니다. 자신의 욕구, 감정, 신체, 환경, 언어 등을 스스로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게스탈트로 형성하여 떠올리는 행위가 자각인데요. 자, 이게 그때 욕구나 감정을 정확히 자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생깁니다. 사실은. 자, 예를 들어 어린애가 배고프다는 욕구를 자각하면 어떻게 나오죠? 배고프다는 욕구를 나타내면 이 욕구가 정확히 자각이 안 되면 막 울고 힘들게 하죠. 주변과 자신을 괴롭히죠. 근데 밥 주면 해결되잖아. 그죠? 목마르다도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자각이 잘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 입장에서도 졸립다는 욕구를 자각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 클 때 보면 졸립다 할 때 막 머리를 막 땅에다가 박고 막 울더라고요.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을 푹 자고 나면 방글방글 웃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렇게 단순한 졸립다, 배고프다 이 정도로 보다는 훨씬 더 고급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욕구나 감정들을. 저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싶었는데 벽에 떨어져서 그것이 욕구나 감정으로 평생 남아 있었습니다. 이 욕구나 감정들을 정확히 자각하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욕구나 감정을 정확히 자각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 그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부분을 거슬러서 깊이 어린애처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이 어떤 해소되지 못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마치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처럼 욕구를 해소하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태주의 상담기법의 대부분은 바로 이 지금 여기에서 욕구, 감정, 신체, 환경, 언어 등을 자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자각하기죠. 지금 여기에서 욕구, 감정, 신체, 환경, 언어를 알아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욕구나 감정을 정확히 자각하라는 겁니다. 그 자각하는 기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빈의자 기법은 내담자가 두 의자 사이를 오가면서 각각의 시각에서 선택적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요. 아까 그 5살 딸내미 얘기로 한다면 딸 의자, 아버지 의자를 놔두고 아버지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딸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면 딸은 울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 말씀 딸이 울어서 울었다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 서서 해봐요. 당연하죠. 딸이 울었다고 나가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딸아 미안하다 사과하겠죠.
나는 그냥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하고 살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얘기.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순간의 욕구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머물러 있기는 내담자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문제에 직면, 부딪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해결 감정을 해소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 저는 예를 들어 임종을 못 봤을 때 그 상황 같은 것들로 그 상황으로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슬픔과 감정 같은 것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해소가 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또 평소에 언어나 행동과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예컨대 시엄마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시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는 네가 시엄마라면 너 같은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것들이 반전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언어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봄으로써 요구하는 내담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다른 측면과 접촉하도록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만약에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의 쳐보고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빈틈이 없다고 해서 더 열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눌려있던 뭔가가 찾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상담, 심리 상담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과학주의라고도 하는데요. 행동주의를 읽으실 때는 인간은 백지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 백지 상태입니다. 거기에 뭘로 채운다는 거죠? 그 백지를 학습으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그리고 그놈의 인간의 행동이나 동물의 행동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물의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인간의 결과물로 내놓습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긍정적 행동도, 자, 부정적 행동도, 긍정적 행동도 인간의 행동이죠. 근데 긍정적 행동도 학습된 것이고 부정적 행동도 학습된 것이라는 거예요. 백지 상태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긍정적 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고 유지시킬 수 있고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것은 긍정적 행동이고 학습을 통해서 강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 행동도 학습된 것이니까 학습을 통해서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속어. 예컨대 심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증 같은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건 부정적 행동이죠. 근데 그 도박 중독증이 타고난 겁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학습을 통해서 소거하고 다른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론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크게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자극과 반응 이론입니다. 자극과 반응 이론이고 파블로프 이론인데 보통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킨 기법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킨 기법하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참고적으로 체계적 둔감법이 왜 시험에 많이 나올까? 지금도 불안공포증을 해결하는데 체계적 둔감법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공포증을 지금도 체계적 둔감법으로 대부분 해결을 합니다. 실제로 뱀은 여성들이 아주 싫어하죠. 뱀을 목에다 건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어요. 상상만 해도 못 견디죠. 근데 이 뱀을 아주 싫어하는 여성 집단을 놓고요. 체계적 둔감법으로 불안공포증을 완화시켰더니 약 70% 정도가 뱀을 목에다 걸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대단히 효과가 큰 거죠. 그럼 뱀을 어떻게 목에다 걸까? 체계적 둔감법으로 해요. 불안공포로 인한 부적응 행동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데
먼저 충분히 근육 이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시키는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들의 목록을 차례대로 작성을 해요. 보통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뱀 같은 경우는 막바로 뱀을 거는 거로 할까요? 뱀이 검정 상자에 천이 덮여져 있는 것부터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걸어간다. 그 천을 드러낸다. 그 위에 뱀을 머리에 손을 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공포증이 와요. 불안증이. 그런데 급격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낮은 수준과 상상과 병치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걸 면접 시험에 너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면접 대기줄에 내가 있다, 내 차례가 왔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이 유발되는 장면을 상상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불안이 제거될 때까지. 자, 그것은 파블로프의 실험에서도 나오죠. 종소리 울리고 개밥 주고 종소리 울리고 개밥 주면 나중에 종소리만 울리면 침이 흘리듯이, 자, 자극과 반응이 계속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안이계 목록 작성에서 그 불안이계를 상상하면 교감신경계가 막 날카롭게 나올 건데, 그것의 반대 신경이 바로 근육 이완 훈련으로 나오는 부교감신경이 준비되게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인 근육 이완 훈련이 준비된 상태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나중에 교감신경만 자극해도 부교감신경이 준비되죠. 침이 흘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체계적 둔감법은 독립해서 문제를 냅니다. 여기서 독립해서 문제를 낸다는 것은 과정평가형부터 시작을 해서 검정형 시험, 객관식, 주관식 할 것 없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지적 재구조와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교수하는 기법이고, 또 어떤 불안성이 나타나거나 공포성이 나타나거나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 그 사고를 하지 않는 연습 같은 것도 하는 겁니다. 사고 중지. 자, 여기에 대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강화 이론 스키너가 있는데요. 스키너의 그 연구 모습은 좀 달라요. 자, 파블로프 연구는 개 입에다가 침샘에다가 이렇게 호스를 넣어놓고 개 밖과 종소리를 결합시켜서 그 침샘에 흐르는 것을 계량화시켜서 연구를 했는데, 스키너의 이 이론은 이런 작은 밀폐된 상자에 레바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배고픈 생쥐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생쥐를. 자, 이 생쥐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안을 팽팽 돌아다니다가 이 레바를 건들면 땅콩이 나옵니다. 자, 땅콩을 먹었겠죠. 근데 아직은 이 레바와 땅콩의 어떤 결연성을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배고프니까 돌면 여기를 건드렸어요. 땅콩이 나옵니다. 또 요걸 건드니까 이게 땅콩이 나오네. 또 건드렸어요. 나오네. 야, 이제 이게 좁지만은 배굶을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이제 이 쥐가 이제 용해져 가지고 이 레바를 건듭니다. 근데 땅콩이 안 나와요. 안 나오네. 또 건드려요. 안 나와요. 내가 잘못 알았나? 하고 건드렸더니 또 나와요. 또 건드렸더니 안 나와요. 건드렸더니 나와요. 건드렸더니 안 나와요. 헷갈리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생쥐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더니요, 하루 내내 이 레바만 조작하고 있어요. 이게 조작적 교권 형성 이론입니다. 자, 이 쥐한테는, 배고픈 쥐한테는 땅콩이 강화물입니다. 강화물이에요. 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따른 학습 기법이 도구적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처럼
예, 이렇게 도구할 때는 물적 도구, 인적 도구를 말하니까 이런 학교 시설 같은 것이 도구적 학습입니다. 이런 도구적 학습일 때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따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하죠. 땅콩 맞죠. 근데 맨날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좋으면 또 강화물로 좋은 칭찬도 받는데 또 맨날 좋은 것도 아니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슬프게도 공부를 떠나서 살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조작당하고 있는 거죠. 학습에 대해서. 슬프게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강화의 종류는 이렇게. 자, 강화물을 주는 방법은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는데, 정적 강화는 원하는 것을 주는 거고 부적 강화는 원치 않은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부적 강화를 잘못 이해해서 어떤 고통을 주는 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피강화인이 원치 않은 것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카드 하나도 안 빼먹고 통째로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왔습니다. 자, 이 학습을 계속 시킬 필요가 있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남편의 그 카드를 쓰지 않고 통째로 월급 가져온 것을 계속 학습시키고 조작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칭찬을 하고 막 잘했다고 하면 정적 강화하고 그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분리수거를 제거해 주면,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어떤 의무를 면제해 줬다. 그러면 부적 강화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는 것 같은 것이 부적 강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화는 연속 강화가 있고 부분 강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속 강화는 계속 강화물을 막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처한테 맨날 잘하니까 우리 처는 잘한 모든 세상의 남편들이 다 나 같은 줄 아는가 봐요. 그러면 저는 무슨 강화를 하고 있죠? 연속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친구를 보면 자기 처한테 잘 못해요. 막 툭툭 하는데 그 처가 엄청 잘해주는 줄 알아요. 왜? 부분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잘해줘, 가끔. 잘해줄 때 과하게 잘해줘. 그러면 두 강화 계획에 따를 때 어느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부분 강화 계획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고정과 변동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변동. 그러니까 그것이 변동 간격이건 변동 비율이건 고정 간격 고정 비율보다는 변동 간격 변동 비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으로 보통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토큰 강화, 토큰 이코노미, 상표 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상표 제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일종의 여러분이 짜장면 사 먹으면 쿠폰 주고, 요새 그 통닭 사 15개 모으면 다시 한번 더 시켜 먹을 수 있는데, 그건요, 그 국내 치킨 회사에서 저를 뭐 두고 있는 거죠?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뭘 주면서? 그 쿠폰을 주면서.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답에다가 상표제도라고 쓰셔야 돼요. 아니면 토큰법 이렇게 쓰셔야지. 쿠폰제도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잘못 듣고 그렇게 써볼 수도 있어요. 주장훈련,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인관계 공포증에서 그걸 해결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주장훈련 같은 것이 있고 자기관리 프로그램. 자, 참고적으로 행동주의는 여기까지 하고, 행동주의는요, 상담자가 외과 의사의 치료사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심리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학습이 잘못된 것이니까 학습의 변화와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제거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행동주의는 어떠한 상담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시도해 봅니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대표적으로 한 3개만 설명을 해놨지만은 행동주의 기법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막 결합되고 새로운 기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행동주의를 왜 행동과학주의라고 하냐면요, 상담의 효과는, 그러니까 이 상담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담 장면 밖에서 결과로 나타나요.
행동 후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동 후 변화는 좋은 결과일까요? 긍정적 행동이겠죠. 그래서 긍정적 행동 후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상담의 효과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것까지 해서 행동주의를 공부했는데 참고적으로 행동주의는 체계적 둔감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들도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실제로 모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인지정서 상담 이론입니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정서가 인지를 결정한다는 이론.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의 상담은 정서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쪽 이론은 정서와 인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인지가 정서를 결정한다. 인지가. 그래서 레비트 REBT의 기본 원리, 인지정서 행동상담이 REBT라고 그래요. 인간의 심리적 구조는 인지정서 행동은 상호작용을 하며 그중에서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와 행동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이 부분은 조금 가장 중요한 건데 조금 이따 합시다. 정서적 문제는 사고 분석 문제부터 시작돼야 돼. 이거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어떤 정서를 가진 사람도 있겠어요.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참 슬픈 일이나 이참에 새살림 차리자. 그러면 조금 덜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까? 나는 이제 한쪽 날개가 꺾어진 새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까? 그러면 뭐죠? 훨씬 더 결과적으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정서적 문제는 사고 분석부터 어떤 사고에 그 문제를 어떤 사고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정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는 유전과 환경의 모든 영향을 받고 신념은 어렵더라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 유명한 ABC 이론이라고 하는데 A가 선행사건입니다. 개인의 정서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어떤 사건인데 직업상담사 시험은 이 선행사건이 대부분 어떤 예로 들을까요? 자, 명예퇴직으로. 그래서 20년간 죽도록 사랑했던 충성을 다 바쳤던 어떤 회사로부터 공고사직 명예퇴직을 받습니다. 이게 선행사건. 확실히 정서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어떤 사건이죠. 자, 직장생활 안 했던 사람은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한테 절교 통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정리해고, 정리해고를 합시다. 정리해고 같은 것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이게 선행사건인데 이 선행사건을 건너뛰고 그러면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0년간 충성했던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받았고 그렇게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절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정서적 행동과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이제 결과인데 부적절한 정서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정서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부적절한 정서를 한번 상상해 봐요. 정리해고를 받았는데요. 20년간 충성했던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받았을 때 부적절한 정서는 몸에다 신나 뿌리고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 살인의 의욕을 느끼는 사람, 폭행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 우리 TV 같은 데 많이 보죠. 그죠? 그리고 그냥 방화 의욕 같은 것을, 욕구 같은 걸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려서 우울증이나 심한 좌절감이나 이런 걸 느끼고 자살 충동증 같은 걸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정서는 뭘까요? 적절한 정서는 참 슬프다, 화가 난다, 괴롭다, 그죠? 분노 정도에 쌓인다. 정리해고 받은 막 기분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정서죠. 수많은 사람이 사랑했다 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스토커가 되고 폭력적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부적절한 정서죠.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내 평생 남겨질 좋은 아름답고 슬픈 추억의 한 장으로 남기자. 그러면 뭐예요? 적절한 정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적절한 정서에 내몰리고 어떤 사람이 적절한 정서라 행동에 내몰리냐.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신념체계 때문에 그렇다. 그 신념체계가 만약에 합리적 신념체계라면 적절한 정서고 비합리적 신념체계라면 부적절한 정서라. 그러니까 신념체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념체계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냐. 잠시 건너뛰어서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것이 옳다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그렇다. 당위성. 그 당위성이 바로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수행해야 돼. 근데 정리하고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되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준 만큼 타인도 그만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인에 대한 공정성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자기 자식들한테 온 정성을 다 베풀었다가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하는 느낌 같아요. 그럼 못 견디죠. 그러면 부적절한 정서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선행을 베풀었는데 선행을 베푼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부적절한 정서에 내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가야 돼. 자,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정치가 잘못 돌아가는 거야. 정치가 잘못 돌아갈 때 있죠. 내가 찍은 사람 안 됐구나. 다음에 한번 기회를 잡지 뭐.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더라도 세상의 여러 견제 때문에 잘 돌아갈 거야. 아직까지 세상은 가장 완벽한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합리적 신념 체계로서 적절한 정서 안에 들어있겠죠. 근데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이민 가자 그러면 뭐야? 부적절한 정서인데 아마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된다. 그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바로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인 당위성.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은 사람은 융통적이고 간대한 인생 철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 가지의 당위성을 쓰는 시험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릇된 신념을 논박을 해야 되는데 이 논박은 신념체계를 논박하는데 이 신념체계의 뿌리가 당위성이라면 논박의 뿌리는 그러면 뭘까요? 융통성, 관대한 인생 철학, 상대론적 세계관으로 논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돼.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되면 긍정적인 새로운 감정이 나오는데 자, 아까 정리해고 때문에 방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진짜 배신당한 것 같아. 슬프지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상담 이론인데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전체 기초상담 이론 중에 시험에 나오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쪽이 앨리스의 인지정서 상담 이론이라는 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과정평가형, 검정형 다 나온다는 겁니다. 주관식, 객관식. 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크의 인지치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